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입니다. 신한반도 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 잔재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갑자기 확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主導해 왔는데 이번에는 빠지겠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이유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我が国としてこうした米朝首脳会談の結果や拉致問題等を取り巻く諸情勢を総合的に検討した結果として 여러분 안녕하세요. VON 시사 라이브 시사 정담. 오늘은 전환기의 세계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도변 정담이 시사 한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사를 따라잡는 것과 조금 다르게 저는 좀 세계와 북한 문제를 포커스를 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하노이 회담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노이 회담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고 제가 그 1시간 정도의 그 해설을 좀 요약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을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을 좀 요약을 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그 영상을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할까?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싱가포르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김정은이 싱가포르까지 간 것, 2차 성과는 김정은이 베트남까지 간 것, 하노이까지 간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통령이지만 트럼프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신냉전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트럼프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하노이에서 있을 2차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 정상회담이 이제 곧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할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함부로 하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제 나름대로 틀릴 수 있지만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핵화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까? 이것도 역시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이런 회담을 할까?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1차 회담의 가장 큰 공적, 성과는 무엇일까? 김정은이 싱가포르까지 갔다는 것, 이것이겠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f I wasn't elected, you would have had a war. You would have had a war and you would have lost millions, not thousands. You would have lost millions of people. 전 세계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이슈는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핵을 없애는 것입니다. 근데 핵을 없애는데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도 지금 평화를 상당히 진전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럼 이번에 종전선언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얼 픽처죠. 북한은 거의 빛이 없고 남쪽만 빛이 있는 사진. 여기 평양이 300만이 넘는 인구인데 실제로 쓰고 있는 전기는 군산시 정도? 인구가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군산시 정도 빛을 쓰고 있고 그 나머지는 거의 빛이 없고요. 한국에 비해서 약 7% 정도만 전기를 쓰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에너지로 보면 지금 남북한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사진 하나는 남북이 모두 밝은 빛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회담 때 미국에서 김정은에게 보여준 사진이라고 합니다. 말을 잘 들으면 비핵화를 하면 북한도 이렇게 남한처럼 밝게 된다. 밝은 빛으로 가득 찬다. 이런 뜻입니다. 아, 여러분. 이제 남과 북이 모두 이렇게 희양찬란한 빛으로 가득 찰까요? 이 전망이 바로 트럼프가 보고 있는 미래 전망입니다.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모두 북한이 비핵화되고 북한이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말 장밋빛 전망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이 잘못된 것입니까? 전혀 잘못된 것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의 권리, 자유가 신장되는 방식, 그런 시각, 방법론,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북한의 밝은 미래, 그리고 이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미국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 그것은 북한 리더를 직접 만나는 것. 예전에 그 미국 국무장관을 했던 그 컨돌자 라이스가 결코 직접 북한과 문호를 열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차원에서, 정상 차원에서 외교를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불량 국가이기 때문에, 불량 국가가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직접 만나고 심지어 칭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평화를 위한 대진전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 싱가포르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김정은이 싱가포르까지 간 것, 2차 성과는 김정은이 베트남까지 간 것, 하노이까지 간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에 문희상 그 국회의장과 여러분들이 워싱턴에 갔을 때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주 뭐 격렬한 이런 말다툼을 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다 쇼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 그 조야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이 2차 회담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요? 희망의 근거가 너무 없어요. 둘이 바라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북한이 밝은 미래가 되는 것을 원하는데 과연 그것이 김정은의 소망일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생각으로 이 꿈속에서 엄청난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한반도에 대한 그랜드 비전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망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 정말 원하는 것은 북한 전체의 복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취약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왕조, 그것은 작은 그룹입니다.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그 왕조를 물려줄 때 이미 쇠락했고 돈이 없었고 그리고 주민들은 그다지 따르지도 않았어요. 김정은이 지금 원하는 것은 개성공단,
정도를 풀어서 당장 현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숨을 좀 쉬겠다. 일단 이 시간을 좀 넘기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김정은의 꿈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하원 의장 그 펠로시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남한의 무장 해제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내 1인자인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불신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남한이 약화되는 것. 남한이 약화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남한이 북한 비슷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의 가장 큰 공통점은 권위주의 정부라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경우 상당히 그 중국이 합리적으로 공산당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했던 기본적인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영구 집권을 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코노미스트는 신냉전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의해서 신냉전. 중국이 상당한 그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 권위주의 정권, 정부, 이 시스템이 이 발전을 가로막는 현실이 왔고, 다시 말하면 공산당 체제의 위기에 봉착해서 20세기보다 더 강고한 공산당 시스템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은 김정은도 아니고 한국도 아닙니다. 바로 이 중국입니다. 이 중국 권위주의 시스템, 신냉전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트럼프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실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 트럼프의 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지만 트럼프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지 않고 제재를 풀어주는 것, 아니면 한국 돈을 북한에 쏟아넣도록 유엔 제재를 풀어주는 것, 이런 것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 비슷한 그 사실적인 선언, 이제 평화가 왔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종전선언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이런 그냥 사실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이 법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6.25 전쟁을 끝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끝낸다라는 것은 6.25 전쟁의 당사자들이 이제 이거 끝났다라고 하는 이 조약에 사인을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1953년 정전협정을 끝낸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끝내는 일종의 조약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1950년에 6.25 전쟁은 유엔 사령부 시스템입니다. 이 문제를 종전을 통해서 해체를 하고 해소를 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국제법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가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엔 사령부는 최소한의 일만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은 주한미군이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창설된 것은 한미동맹 1953년에 만들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을 한다고 해서 바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이 종전이라는 것이 그냥 전쟁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복잡한 법적인 국제법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유엔 사령부 시스템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또 주한미군과 유엔 사령부는 구분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유엔 시설 같은 것은 또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국 정부 작년 내내 연내 종전선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교한 법적인 또 사실적인 그런 절차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한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도 그렇고 너무나 낭만적입니다. 로맨틱합니다. 이 한반도에서 결코 로맨티스트가 아닌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은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이 작은 왕조죠. 김 다이너스티 생존이 걸려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종전은 6.25 전쟁을 끝내는 문제다. 6.25 전쟁은 정말 복잡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5.18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에 그 심각함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또 그 일으킨 사람에 대한 그 배상 책임 이런 것 지금 모두 다 미제입니다. 하나도 안 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꿈꾸는 것 미국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 미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더 높이는 것 이런 거 미국 사람들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 이런 것 다 소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미국답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주의입니다. 세계 속에서 미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 미국 사람들은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한국의 공산주의를 격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피를 많이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신성한 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규모가 작지만 결코 간단한 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치 시스템인 북한과 중국과 어떻게도 같아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령이 나타날 수 없고요. 영원한 주석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많은 고생을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이 확신 속에서 근사한 통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되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아이들을 잘 기르고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망상적인 통일, 망상적인 평화 공세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자극해서 생긴 것입니다. 다시 이 나라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야 되고 확산되어야 된다는 것, 북한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 그 의지를 갖고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가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이것은 진정한 평화 이익입니다. 한반도를 진정으로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세계의 평화 이익입니다. 오늘 첫 시간 전환기의 세계 보기에서 저는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각성되는 것, 준비하는 것, 여기에 해답이 들어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북한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 트럼프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뉴스들과 함께 앞으로의 한국의 전망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좀 길었죠? 이거보다 조금 더 짧게 요약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길게 보내드려서 조금 죄송한데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을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 좀 더 보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 회담 이틀 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담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렬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았는데, 사실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좀 많이 놀란 게 아닌가, 한국 언론들은 좀 많이 놀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전환기의 세계보기의 주제는 신한반도 체제의 정체입니다. 말하자면 이 회담이 끝난 날 2월 28일 그 이튿날이 3.1절 3.1운동 100주년 날입니다. 지금 정부는 광화문, 늘 태극기 집회가 있는 그 광화문을 아예 이렇게 담을 쳐서 그 3.1절 100주년 엄청난 그런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날 대통령이 이렇게 검정색 두루마기를 입고 신 한반도 체제를 짠 하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신한반도 체제 정체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은 신한반도 체제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미동맹의 해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적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냥 한미동맹의 해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멋진 것을 좀 주셨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6.25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뭐 이런 정도를 하노이에서 선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신한반도 체제가 이렇게 짠 하고 이렇게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빅 이벤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은 이미 청사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청사진에 대해서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동북아가,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까지도 이런 새로운 질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숨 쉬는 것까지도 새로운 질서와 관계가 되어 있다니 우리가 지금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은 이런 것은, 국제정치라든지 이런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야지 행복한 세계인데, 모르고는 당하게 생겼으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의 신한반도 체제는 한미 동맹의 해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어떤 분이 내정되었습니까? 네, 김현철 통일연구원 원장이 내정되어 있지요. 통일연구원이라는 곳은 국책기관으로서 그 수장인 원장은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이고 3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사실은 현 정부의 통일관을 어쩌면 조정하고 또 발표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 통일연구원 원장은 작년 4월인가요? 이전 통일원장이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뭔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임기를 채우기 전에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이 등장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이분이 무슨 일을 했나? 제가 보기에는 평화협정 시안을 만드는 일을 가장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김현철 통일연구원 원장이 만든 평화협정 시안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는 날입니다.
조선일보가 약간은 조금은 보도를 해서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통일연구원은 이 시안을 작년 12월에 공개를 했습니다. 원래 비밀 자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마 공개가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아주 공개적으로 이 평화협정 시안을 이 정부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이제 알았는데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정말 겁이 없구나. 이 정부가 정말 대담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우리 선배, 특히 주체사상파, 주사파 선배들이 했던 얘기가 그대로 문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평화협정 시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미 동맹의 해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선배, 대학 선배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반전 반핵 양키 고홈. 이것을 이제 이들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 요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했고 주장했던 것, 젊은 시절에 했던 것을 지금 50대, 60대가 되어서 현실로 만들고 있으니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목격했던 그 장면은 제 입장에서는 참 소름이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대학에서 본 그 풍경이 한마디로 참 충격이었는데 아마 그 충격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북한 문제를 다루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이 자료는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장면이 보일 텐데요. 지금은 여러분이 쉽게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구해서 내용을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는데요.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그럼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이 시안에 이 사진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보십니까? 이 사진은 제 친구가 주워서 저에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제가 경기와 서울 이 접경 지역에 최근까지 살고 있는데요. 여기 삐라가 날아와요. 저희 아파트에도 날아오는데 저희 삐라가 이런 것이 날아옵니다. 이 삐라는 제가 주운 것은 아닌데요. 한번 자세히 봅시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주도의 통일이 현실화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밑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있어요. 그림이 있습니다. 반북, 대결, 장본인, 박근혜, 운명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입에 담기가 좀 쑥스럽긴 한데요. 똥근의 고기, 깨끈에 안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미국 땅도 온통 불바다가 되겠는데 거기 간다고 살 수 있을까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하나 결의 모임. 이 삐라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직에 있을 때 주순 그런 삐라인데요. 여러분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주도의 통일이 현실화된다. 이렇게 북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주체사상파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전 참 요즘 놀라는 것이 70년 이상 변하지 않는 북한도 놀랍지만 수십 년 동안 똑같이 변하지 않는 주사파도 참 놀랍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주장해왔던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끝까지 고집해서 이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돈으로 만든 평화협정 시안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17분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회담이 사실상 결렬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는데요. 그 예견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잘 보십시오. 종전선언이 어려운 이유는 이 종전선언이 단지 사실상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복잡한 법들, 국제법들 또는 한국의 헌법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뭔가 풀어야 될 것이 많은 그런 역사적인 이벤트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하노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는 유엔 국제연합 통합사령부 유엔 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 1950년 7월 7일에 있었던 이 유엔 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 결의를 통해서 유엔사가 만들어졌고 이 유엔 커맨드라고 하는 유엔사가 종전선언과 함께 해체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 협정이 이 종전선언으로 인해서 폐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같은 해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되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우리 지금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죠. 이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리고 그 다음 달인 11월 18일에 발효되었던 이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바로 이 세 개가 이 종전선언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무거운 법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쉽게 종전선언을 해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경우도 사실적인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이 있을 것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역사적인 대이벤트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다 같이 모여서 같이 TV를 시청하는 것. 저는 같이 TV를 시청하는 것은 월드컵 말고는 별로 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선거 방송처럼 이렇게 같이 시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엄청난 기대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엄청 대이벤트가 일어나고 그 다음날 3.1절에 짠! 하고 신한반도 체제를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장을 보십시오. 지금 국제연합 사령부가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이런 문서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올린 문서를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아서 보여드리는데요. 다시 말하면 지금 유엔 사령부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한번 종전선언하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그런 많은 디테일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물론 결의지만 어떤 법적인 클러스터를 이미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제가 다 지금 알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유엔 사령부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 저희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 그 통일연구원, 김현철 통일연구원,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통일연구원 원장이 되어서 했던 일, 큰 일, 그것은 바로 이 평화협정 시안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 시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end of war, 종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당사자들은 1953년도 정전협정에 따라 일시 정지되었던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 종전선언이죠. 종전선언을 1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조에는 종전선언만 넣은 것이 아니라 1953년 정전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며 이 협정에 의해서 대체된다. 여러분 예전에 주사파 운동권은 정말 입만 열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같이 주장했어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정부는 갑자기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는 입에 올리지 않게 됐어요.
대신 종전선언 얘기만 했어요. 종전선언, 종전선언. 작년 내내 우리가 연내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종전선언이 없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2월 27일, 28일, 한국 시간으로 28일이죠. 드디어 종전선언이 된다라고 정부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조용히 통일연구원 차원에서 이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평화협정 첫 번째 제1조에 종전선언을 넣었을 뿐 아니라 정전협정 폐기,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 폐기도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2조는 그러면 정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휴전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더와 피스존을 같이 설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평화협정 제2조는 한국과 조선, 북한은 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화협정의 특이한 점이 정전협정은 주체가 UN, 중국, 북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평화협정엔 한 쪽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이라고 부르고 북한은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한국과 조선은, 북한과 남한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첨부된 지도에 표시한 선을 육상 경계선으로 삼는다. 이항 사망은 해상, 사망은 공중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토를 바꿉니다. 이 평화협정이 영토를 바꾸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3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평화협정문은 조용히 영토를 바꿨습니다. 조용히 바꿨습니다. 평화지대를 선포했습니다. NLL은 포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했는데 조용히 이제 대한민국의 영토가 바뀌었어요. 저는 이 협정이 기본적으로 위헌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이 시한은 전혀 구속력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현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볼 수 있는데, 현 정부는 어쨌든 헌법 3조를 없앨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2조의 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조선은 2018년도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재확인하면서 이 협정의 부속서에 첨부된 지도에 표시한 영역을 육상의 평화지대, 해상의 평화수역, 공중의 비행금지구역, 한강 하구 공동이용 수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여러분, 선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약이나 협정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당연히 헌법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선언이라는 것은 법률보다 못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명령보다 못합니다.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이에요.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건 국내법도 마찬가지고 국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언, 판문점 선언한 것 가지고 헌법까지 말아먹는다? 이건 너무 심각한 일이 아닐까요? 네, 그럼 제 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3조는 불가침 및 안전보장, Non-Aggression and Security Guarante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읽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어떠한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조선도 북한도 미국에 대해 동일하게 확약한다. 저는 이 3조를 보면서 조금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지금 70년이지 않습니까? 거의 70년에 가까운데 그 사이에 북한이, 조선이 45만 건 정도의 협정 위반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천안함 같은 그 거의 뭐 수십 명이 학살되는 사건도 있었고, 아웅산 테러도 있었고요. 칼 858 정말 수백 명이 죽는 사건도 있었고, 대통령 암살 기도가 있었고, 영부인 암살이 되었고, 수도 없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협하고 전쟁을 도발하는 것이 미국입니까? 언제부터 미국입니까? 그런데 이 불가침 및 안전보장은 미국이 조선의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항은 북한이 보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 평화협정 3조의 시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VID에서 두 가지는 일단 빠져 있죠. verifiable하고 irreversible한 그런 CVID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조가 있습니다. 조선은, 북한은 2020년 이내에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설들을 완전히 폐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2020년 내년까지네요. 내년까지 일단 시간을 좀 주고 있습니다. 물론 평화협정도 이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상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2020년 이내에 비핵화를 해준다. 북한이 비핵화를 해준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안을 마련한 우리 정부는 할 것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가 비핵화만 있습니까? 여러분, 강도가 무기를 들고 와서 우리를 위협할 때 이제 그 무기만 버리면 강도와 한 집에서 가족이 되어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기 참 잘했다. 역시 핵무기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받아낼 수 있어. 라고 핵무기 개발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핵 개발에 대해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보상을 이 평화협정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럼 좋습니다.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런 항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조선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으며 핵무기 및 그 투발 수단을 한반도 지역으로 전개, 배치, 경유하지 않는다. 미국이 전술 핵도 배치하지 못합니다. 핵 우산도 배치하지 못합니다. 북한 핵 개발의 대가로 이제 완전한 비핵화,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죠. 네, 좋습니다. 저도 핵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한국의 무장 해제를 설명한다면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공할 만한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 무기는 놀라울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화학무기도 북한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있었던 그 화학무기 두 사람이 같이 합해져야지만 살상할 수 있는 그 무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심부름을 했던 그 두 여성은 인도네시아 여성과 베트남 여성인가요? 두 사람은 지금 무죄가 됐어요. 하긴 더 필요하겠지만 일본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인물이다. 저 사람한테 가서 이거 하나를 이렇게 묻히면 100불을 주겠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100불을 벌기 위해서 심부름을 했고 그게 살상 무기인지 몰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김정은을 살상했는지 더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가공할 만한 상상할 수 없는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북한에 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평화협정 시한 5조로 넘어갈까요? 5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화협정 시한은 협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대안도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런 대안이 있는데 대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 완료 이후에 한국에 확장 핵 억지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공약하며 중국도 조선의 확장 핵 억지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읽어드린 이유는 한국은 참 성실하게 무장 해제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5조 군비 통제 Arms Control. Arms Control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은 상호 간에 체결한 군사 동맹이 이 협정의 당사자들을 위협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 동맹은 한미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이 여러분 왜 만들어졌습니까?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도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떠나고 난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우리가 그 전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이제 무력화될 것을 평화협정이 선언합니다. 사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조선은 외국군과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 멈춘 것이라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잠깐 멈춘 것. 그런데 평화협정 시한은 영구히 permanently 하지 않는 것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조선은 외국군과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 네, 이제 한미 훈련을 하지 않는 주한미군 맛있는 거 먹고 놀아야 됩니까?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짐입니다. 짐짝입니다. 한미동맹의 사실상 무력화가 이 평화협정의 시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제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 한반도 평화관리기구 Korean Peninsula Peace Management Organization. 네,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는 데 동의한다. 이 협정의 발표 이후 90일 이내에 이 협정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구로서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유엔 사령부 해체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전선언이 어려운 이유. 종전선언은 유엔 사령부 해체와 정전협정 폐기 그리고 한미동맹 폐기라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사이에서 종전선언이 말만 나와도
바로 이 평화협정 시한이 짠 하고 현실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평화협정 시한은 유엔 사령부 해체와 한미동맹 해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령부, United Nations Command라는 것은 정말 독특한 조직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주사파 그리고 한국의 좌익 언론들은 이 유엔 사령부를 못 잡아먹어서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엔 사령부라는 것은 정말 신비한 조직입니다. 신비라는 단어가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 러시아죠. 소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United Nations UN이라는 것은 세계 제2차 대전 승전국들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 4개국,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이 4개국에 한 나라를 더해서 중국을 더해서 5개국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이 장개석의 중국, 자유중국이라고 미국이 주장해서 소련이 몹시 붕괴해서 출석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압도적으로 자유진영의 희화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온 결의안들, 그중에 7월 7일 결의안이 본격적으로 유엔 사령부를 미국이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입니다. 이 사태를 보고 8월에 바로 다시 소련이 안보리에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안전보장이사회 체제에서는 결의안을 낼 수가 없어서 총회에서 또 여러 가지 시도하고 이런 식으로 유엔이 적극적으로 한국 전쟁에 개입을 했고 그 체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어떤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특별히 북한이 유엔에 들어오고 나서입니다. 북한은 이 유엔사를 해체하기를 아주 갈구했기 때문에 그 당시 1994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 시대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유엔 사령부라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집단 안보 체제, 그 유엔 헌장이 갖고 있는 집단 안보 체제에 따라서 만든 결의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은 기본적으로 한 나라만 비토를 놔도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어떤 결의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비토하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유엔 사령부, 한국 편을 들었던 유엔 사령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안보리가 1950년 소련이 집을 나간 사이에 완전히 자유진영 편이 되어서 유엔의 깃발을 가지고 전쟁을 미국이 수행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유엔이 창설되고 유엔의 깃발로 제대로 전쟁 한 번 했는데 그것이 6.25 전쟁이고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이렇게 무거운 현실을 보지 않고 간단하게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 유엔 사령부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동의했습니까? 참 가슴 아픕니다. 동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정의 발표 이후 90일 이내에 이 협정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구로서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유엔 사령부를 없애고 평화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양자관계 발전. 예, Advancement in Bilateral Relations, 이 양자관계 발전. 조선과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가 완료되는 2020년 이내에 대사급 수교 관계를 맺는다. 여러분, 이 양자관계가 조선과 미국이에요. 이것도 북한에서 내려보내준 건가요? 조선과 미국, 물론 1조 1항, 2항을 통해서 남북한의 관계를 설정을 했지만 저는 이 3항에 조선과 미국이 2020년 이내에 대사급 수교 관계, 미국과 북한이 수교 관계를 맺는다라는 표현이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통일연구원이 분단연구원입니까? 통일부가 분단부입니까? 북한도 미국과 대사급 수교를 하고 대한민국도 수교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통일이 아니고 분단입니다.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이런 분단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통일부는 없애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일을 통일부 또는 통일부 예산을 가진 통일연구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독일처럼 통일부 같은 것은 안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평화협정 시한은 분단 청사진입니다. 분단을 좀 더 공고화하고 상당 기간 연장하는 청사진이고 북한 체제를 상당 기간 인정해주는 그런 체제이고요. 김정은이 가장 즐거워할 그런 체제입니다. 7조 양자관계 발전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조선과 미국은, 북한과 미국은 양자관계 개선을 가로막을 수 있는 법 제도를 이런 시일 내에 개폐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조속한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미국이 북한 인권법도 폐기해야 되겠네요. 미국의 법도 좌지우지하는 이 엄청난 평화협정, 이 시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분단연구원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분단 체제를 좀 더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평화협정 시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표는 그 통일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조한범 박사가 만든 표입니다.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과 추진 방향이라고 해서 지금 공개한 이 논문에 신한반도 체제를 이렇게 그려두었습니다.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은 평화협력 공동체, 경제협력 공동체, 그리고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 동북아 신안보 체제, 질서, 그리고 신북방정책, 남북경제공동체, 신남방정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신북방정책이라는 것은 주로 러시아와 중국 관련된 얘기일 것이고요. 신남방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아세안을 중심으로 보는 것일 텐데요.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까? 이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을 기술한 조한범 박사는
신한반도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 체제를 새롭게 바꾸는데 현 동북아 체제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 하면 일제강점기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다. 샌프란시스코 피스 트리티 체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내 국제 질서는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러분, 지금 현 정부가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덩어리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1945년 분단이 되었고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이 탄생했고 그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북한과 중국에 의해서 이협을 당했고 그리고 많은 유엔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수많이 피를 흘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수많이 아니죠, 우리는. 아마 굶어 죽은,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까지 하면 거의 1000만에 이르는 엄청난 인명이 이 공산주의 체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가족을 만날 수가 없고 납치되어서 갔던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은 소식도 알 수 없습니다. 북한에는 핵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금 수용소 문제가 있고 지금도 마음껏 장사하고 기업하고 할 수 없어서 기아와 마약과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 조사하지 않으면 모르나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집단이 갖고 있는 모순은 핵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이 평화협정 시안에서 볼 수 있겠지만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 100년의 모순은 일제시대, 바로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한국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고 미국도 허락을 한 상황이었지만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1950년 6.25 전쟁 이후의 한반도라는 것은 6.25 전쟁 시스템입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일시 멈춘 바로 그 체제입니다. 왜 우리 정부는 이 심각한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고통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제입니까? 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뭘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오지 않는 자유진영이 일본 태평양 전쟁을 이제 완전히 정리해준 그런 시스템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반공 체제일 수 있겠죠. 반공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공산주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입니까? 3.1절 100주년 신한반도 체제를 선포하는 날에 우리 대통령은 빨갱이가 친일 잔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제시대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고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빨갱이는 그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앗아가고 가족을 앗아가고 재산을 앗아가고 지난 70년 가까이 아니 그 이상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급알갱입니다. 급알갱이가 친일소산입니까? 친일잔재입니까? 그 고통은 현실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천안함에서 정말 생떼 같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알갱이가 친일 잔재입니까? 저는 지금 한국 정부라는 표현도 쓰기 싫습니다. 이 정권이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정인 특보라는 사람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정에 대해서 얼마 전에 강원도 어떤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 생각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내정했다. 굶어 죽든 뭐 상관없이 우리가 북한처럼 저렇게 불쌍하게 되든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다 합의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가 기아와 살육 그 현장 공포의 현장에 들어가더라도 이 신한반도 체제를 밀고 나가겠다라는 것이 합의가 있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3분의 2가 모두 합의해서 헌법을 바꾸고 헌법 3조를 없애고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없애고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겠다. 그리고 이 평화협정을 통해서 유엔 사령부를 해산하고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북한의 6.25 전쟁 도발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조용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 적화가 되는 것,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합의를 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망명해야겠죠. 아주 젊은 시절에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서 지금 아주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 정권에 이와 같은 평화협정에 동의를 한다면 그것은 해산 직전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 아이를 낳을 때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낳지 않겠다라고 고집 부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협정 주장은 예전에 그 유명한 보수 언론 조중동 중에서 중앙일보가 아주 본격적으로 수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JTBC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중앙일보 가족이죠. 평화협정 주장은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북한이 핵을 버려준다면 유엔사도 없애고 한미동맹도 폐기하고 주한미군 뭐 놀라고 하지 뭐. 나가는 건 상관없어. 이런 식의 평화협정을 대책 없이 선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자유민주주의를 버립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지금 통일부 장관 내정자 김현철 통일연구원에서 만든 이 평화협정은 다른 말로 하면 한미동맹의 해체라고 했습니다. 한미동맹의 해체, 우리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아주 근본적인 그런 방식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잘 적응된 자유민주주의 헌법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평화협정 하나를 가지고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통일연구원이
작성한 평화협정 시안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시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현철 내정자가 통일부 장관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기획하지 않는다면 통일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단부입니까? 분단관리부입니까? 아니면 적화부입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어디까지 길을 잘못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길게 잘못 와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면 적어도 어떻게 사라지는지 저희가 좀 알고 속았으면 좋겠어요. 김현철 통일연구원 원장은 이 평화협정 시안을 가지고 지난 2월 12일 상해에서 중국 사람들을, 중국 전문가들, 중국 기관원들이겠죠, 불러놓고 호텔에서 6시간 가까운 장 시간에 걸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협의를 가졌습니다. 유엔 사령부 시스템에서, 한미동맹 시스템에서 아직 중국은 적성 국가입니다. 일사후퇴 때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적성 국가입니다. 여러분, 적성 국가에 가서 이 시안을 논의했다면 그 자체로 반역 아닌가요?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것도 모두 통치 행위로 용인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직접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 이 통일연구원 외에 바깥에 있는 여러 대학 교수와 또 NGO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 이름은 하나하나 부르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참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북한 사람들도 좀 숨쉬고 살고 조금 자유를 누리고 그런 것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감히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벌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너무 미워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이 야만이 도대체 어떤 논리, 논법에 의해서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최근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99.9%가 투표를 해서 100% 찬성이 나오는 그런 선거입니다. 워낙은 100%가 참석을 해서 투표를 해서 100%가 찬성표를 받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99.9%로 바뀐 것은 북한의 진보입니까? 외신들이 올해는 이상하게 이 선거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민주주의라고 부릅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 민주주의가 이런 것입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아이들 집단체조를 북한과 같이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북한 집단체조는 전체주의 예술입니다. 예술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체제 선전을 위한 집단체조. 지금 한국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집단체조조차도 지적으로 그 야만성을, 그 몰 인권성을 통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면 한국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 질서는 결코 일제강점기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시스템이 아닙니다.
지킬 수 없을 만큼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울 만큼 지키기 어려운 자유를 이 극동의 반쪽이라도 지켜낸 바로 눈물 나는 역사가 이 동북아의 의미 있는, 가장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켰습니다. 어쩌면 일본보다 더 멋진 나라를 저희가 만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최근 일본에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관방장관이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서 브리핑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인권 문제를 확산하는 것은 유엔 또는 유엔과 같이 일하는 NGO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럽, EU와 일본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16년에 걸친 북한 인권 결의안 가운데서 EU와 일본은 11차례나 주도했습니다. 올해도 일본이 주도하게 되어 있는 그런 해입니다. 지금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일본이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찬성은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일본이 이런 회개하죠? 좀 약간 특이하죠? 이런 행동을 할까요? 공식적으로는 김정은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뭔가 선물을 던진다, 미끼를 던진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수상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만나서 일본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일본인 문제인가, 인권 문제인가, 납치 문제, 일본인 문제인가, 인권 문제인가. 저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정말 세계제 2차 대전 이후에도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실현하는 보편적 인권의 나라인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도 틈만 나면 다시 군사적 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라를 자신들은 정상 국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통 국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사 국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 국가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눈 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이용해서 다시 핵무장을 하는 것, 이런 것은 허용되지도 않지만은 일본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동북아시아 끝에 있는 이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에 둘러싸여서 참 눈물나게 고생해 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가난을 해결했던 분들, 많은 대통령들이 참 이 나라를 근사하게 만드는데 애를 썼습니다. 왜 그 나라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 연설을 보고 나서 아주 쓰디쓴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킨 당신들의 말들이 정말 태극기 들고 그 추운 겨울을 헤맸던 그 사람들의 보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 보이스를 대변하고 취해가는 것은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론을 괴상하게 냈습니다. 그러니 최양적 대통령을 다시는 만들지 않는 내각제 개헌을 하자. 물론 내각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분권형이라는 것이 내각제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권력 생각합니다. 탄핵이 정말 법치입니까? 탄핵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혁명입니까? 왜 태블릿 얘기는 하지 않고 5.18 지나치게 잘못 가고 있습니다. 5.18 6.25 전쟁을 거울 삼아 다시 봐야 됩니다. 6.25 전쟁 희생자들이야말로 보상이 좀 필요합니다. 배상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망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자유가 위협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중요한 얘기를 빼먹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고 탄핵, 법치 무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블릿 PC 선동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역화된 잘못된 길을 가는 5.18 진상조사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으면서 정말 자유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 단어는 역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미국식 자유주의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한국식 자유민주주의. 천천히 가도 근사한 자유민주주의 북한에도 만들어야죠. 좋은 게 좋은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제대로 지키는 것, 이 전환기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통일연구원에서 나온 평화협정 시안을 들여다보면서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열정이 많이 있는 것, 좀 반성해야 될 문제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 절대로 통일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